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오늘로 한 해의 분기점인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 모멘텀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상반기입니다. 네,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도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왔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하시거나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많이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고문님 먼저 본격적인 주제 넘어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고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성과 비전이 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 박차를 가하기를 바랬는데요. 사실 기로에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상승세를 탄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일자리 로드맵이 로드킬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 네.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여력과 또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크게 점수는 못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항상 실수나 잘못된 것에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훈들을 얻어가는 그런 상반기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항목별로 한번 짚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우리 경기 다운사이클 논쟁 선정하셨습니다. 고문님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하게 붙었어요. 네.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굉장히 영향이 있다. 네. 또 김강두 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한국 경기가 침체기에 왔다. 예.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은 이 굉장히 발끈하고 이제 하시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다 무슨 소리냐 잘 되고 있다. 네. 반장식 일자리 수석도 지금 최저임금 이런 거 다 잘 되고 있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다운사이징이 아니냐인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는 소득주도, 그 다음에 최저임금 등등 복지 정책까지 하면은 이거는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경기 상승세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기로 될 때는 공급 위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환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때와는 틀리게 지금 이 정부가 1년을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지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즉 소득 주도 성장이 바뀌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공급 위주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가야 되느냐. 기로에 선 것은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쟁이 셉니다. 예. 근데 보시다시피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볼 때다. 네. 다시 한번 정확히 현미경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경제 2016년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 보여왔는데 이 회복세 의문이라는 지적 이어가 주시죠. 지금 이제 KDI 발표에 의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네. 이제 3% 얘기를 하다가 지금 2.9에서 2.8로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죠. 거기다가 또 내년에는 2.7로 내려갑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는요 3.8에서 3.9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호황기죠 요즘.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좀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경제 판단이 정확치 않으면 네. 우리 아주 제때에 적절한 정책을 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다운사이징이라든가 완만한 회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검토를 하고 네. 이유를 캐고 이런 등등의 노력들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비심리지수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는 소비심리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소비심리지수가 뭐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4월달 들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2월, 3월, 4월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소비심리지수가 6개월 이상 하향으로 흐를 때는 네. 경기 침체기의 시작이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예. 이것이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 OECD에서 선행지수 순환 이 연간치는 지금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되냐. 또 동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올해 처음으로 4월 달에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많은 우리 경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소비가 좋아지고 소득이 는다고 그러지만 일단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선행 지수들이 그렇게 좋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럼 이런 나쁜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네. 앉아서 차분차분 하나하나 산업별로 지역별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기 국면에 대한 경제 수장들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뭐 단순합니다. 제조업체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경기 침체기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고용이 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안 늘었잖아요. 예. 30만 명 늘던 게 10만 명으로 줄었고, 예. 그다음에 좋은 양질의 제조업에서 일자리 7만 개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김광두 부의장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예. 지금 같은 궤로 7월 달부터는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경직되게 이거를 몰아붙일 것이냐 등등 예.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하방 이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첫 번째 이슈로 꽂은 이유도 예.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는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고용 문제가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우리 경기의 다운사이클 논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내수 기반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내놓으셨는데요. 최양호 고문의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부문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모습 자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고문님? 자, 일단 고용이란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소득을 주고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큰 틀인데요. 네. 일단 먼저 소비 증가율을 먼저 좀 보시면 이제 내수 기반의 아주 그 근간이 되는 이 소비가 2016년 4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2016년 4분기에는 1.4%가 올랐고요. 2018년 1분기에는 그게 3.4%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0.7%의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던 게 1.7%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네. 국내 경기 개선의 이 소비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의 문제인데, 네. 자, 근데 취업 전선 고용 시장에서의 들려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참으로죠. 예. 17년 만에 최대의 실업률. 안 좋은 뉴스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뭐 고용률도 이제 안 좋고 그렇다면은 진짜 실질 임금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 지수 선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지수들은 지금 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 균열 지금까지 잘 끌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반기로 연결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 실질소득 늘어난 부분들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방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수치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미국이 6월 중에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6월 중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 위축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가요. 뭐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지 규모는 벌써 1,468조예요. 예. 그럼 1,500조를 지금 이제 뭐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를 이제 내는 부담들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자 상환액이 18.2%가 올랐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9월 달, 12월 달 올린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쓸 돈이 이자는 먼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빚은 죽어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게 경제 원칙이듯이 자, 이 이자들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결국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아주 원동력이 되는 소비 부분들이 예. 준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그다음에 가계부채 규모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물론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그거를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소위 말해 대출에 늘어나는 속도는 줄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신용으로 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나쁜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 당국에서 리스크로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비가 좀 잘 돼야 우리 경제에 윤활유 같은 존재가 좀 될 텐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또 최저임금을 둘러싼 내용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하반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문님? 자, 이제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나 된다. 네. 근데 과연 그럴까? 현장하고 지금 정책 당국에서 보는 건 그러니까요. 많이 틀려요. 예. 대통령께서 아마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금 거의 90% 정도까지 신청률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맹점이 뭐냐면요. 예. 90% 가깝게 지금 신청을 했지만 집행률은 9%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괴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옆에 참모들이 좀 올바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동연 총리가 뭐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얘기는 하지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위 정책 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니죠. 예.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 이래서 저래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IMF 터질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진식 비서관이에요. 예. 그 직보하러 갈 때는 자기 자리를 걸고 가서 그렇죠. 똑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요. 예. 김동연 부총리도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통계를 갖고 대통령께 이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야 하고요. 예. 최저임금 이 하나 갖고도 이렇게 벅찬데 그렇죠. 근로시간 단축까지 오면 예. 자 최저임금이 이제 뭐 분명히 임금을 상승해 준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예.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요 그 올라간 상승분을 완전히 상쇄를 해버립니다. 그럼 동력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지 어떤 유예 텀을 더 둬야 되는지 등등의 하방 리스크는 지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한번 만나봤는데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호조보다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좀 많은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의 양극화와 취약성 선정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수출에 이어서 반도체 수출이 좀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이 모습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머니? 이제 수출이 굉장히 우리 효자 노릇하고 지금 이 어려울 때도 많이 끌고 와줬고요. 그렇죠. 2017년도에는 15.8%가 수출 증가율이 됐었어요. 그거는 2010년도, 11년도에 19% 이후에 최대했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좀 들어왔네요, 이것도요. 1월 달에 보면은 뭐 22%, 그 다음에 2월 달 3.3%, 그 다음에 3월 달에 6.1% 됐는데 4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가 됐습니다. 예. 꺾이고 있잖아요. 예. 분명히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경기가 지금 굉장히 경기 회복세로 글로벌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독일도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0.3%로.
그다음에 유로존 이 3분기 내내 0.7%를 갔는데 0.4%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굉장히 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반도체 말씀하셨으니까 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면은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떨까요? 0.4%입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는 이 모습. 그다음에 요번에 이 제조업 분야 또 10대 대기업에서 사람 뽑는데 예. 두 개사가 전체 고용 인원의 78%를 지금 예. 차지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몰려 있으면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반도체의 예. 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쏠림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다변화, 예. 또 이 품목의 이 품목의 다변화, 수출선의 다변화 등등 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여력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기업을 이렇게 옥죄고 있고 그렇죠. 기업이 지금 정책 투자를 자체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막 올라갈 때는 수요 증대 좋습니다. 예. 하지만 경기 침체기로 오면 바로 기아를 바꿔놓아야 돼요. 공급 유지, 즉 기업을 어떻게 살려서 이걸 끌고 가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예. 이 과도한 반도체 수출의 양상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도 분명히 시그널이 켜진 부분에 대해서 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자, 반도체 잘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 데는 놔두고 예. 0.4%밖에 안 되는 그렇죠. 수출 증가에 다른 나머지 지금 이 많은 99.8%의 이 회사가 예.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국에 수출 산업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 위기 우려, 신흥국 중심의 경제 위기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부모님? 지금요, 우리 아까 독일, 유럽존을 얘기했지만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지금 뭐 회복세로 지금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국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좀 하잖아요. 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역풍을 맞는 나라가 생겼어요. 아르헨티나, 네. IMF 구제금융했죠. 그렇죠. 터키, 그리고 뭐 브라질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자기네 네. 자국 이 통화가 너무나 달러에서 약세를 취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몇 달 전부터 6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예. 전 세계 금융에 관해서. 그래서 이 신흥국들이 사실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렇죠. 그러면은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수출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고요. 예. 아시겠지만 저기 며칠 전에는 굉장히 그 신문에 예. 크게 나왔던 게 이탈리아도 그렇죠. 유로존에서는 이탈렉시아를 한다 뭐 등등이 예. 다 사실은 이러한 이 과도한 달러의 강세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미국 경기 좋습니다. 경기 양호하고 좋지만 미국, 일본, 중국, 유로, 독일 이런 부분들은 예.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아주 강대국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어떻겠어요? 감기가 아니라 진짜 몸살로 지금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 신흥국 중심의 이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올 하반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중국과 미국이 그래도 큰 틀에선 합의를 했어요. 예.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대미 그 무역 흑자를 이제 축소한다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고요. 며칠 전에 또 백악관발로 성명이 나왔죠. 예.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25%를 맺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등등. 예.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임기 내내 지금 뭐 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해서 무역 전쟁을 미중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만 관세를 매길 수 없으니까 미국이 예. EU에다 관세를 또 매기고 EU는 또 보복 관세를 해서 철강에 25% 한다.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얼어붙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직격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큰 변수 중에 큰 변수입니다. 예. 이제 국제 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환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고모님? 달러와 강세. 예. 뭐 이거는 아주 이제 뭐 우리가 팩트로 놓고 상수로 생각했는데 뭐 달러와 강세에 비견해서 원화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 그래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세로 잘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한반도의 이 평화 무드 무드가 때문에. 예. 정착이 되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들이 좋은데 문제는 네. 유로화, 일본 아. 엔화에 대해서 원의 강세의 움직임이 너무 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우리가 무역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관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세는 특정 품목에 가지만 환율로 한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으면 전 품목에 가서 이거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환율 관리 잘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이 뭐 자기네들 무역 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압력까지 넣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보고서 써라 네, 등등.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무역 전쟁의 어떤 굉장히 큰 무기로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환율 지금 우리 막 진짜 손발을 다 묶어놓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또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많은 수가 지금 변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걱정 중에 걱정 하나가 또 환율입니다. 예. 네,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모습까지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균형 있는 수출과 함께 경제 호조세가 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의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 사이클 논쟁과 내수 기반의 균열 우려, 그리고 수출의 양극화와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간경제 리포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